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오늘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당수 공천했어요. 그제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회에 정청래 대표가 참석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엿보이더라고요. 우상호 전 전무수석에 이어서 2호 공천으로 박찬대 후보를 결정을 한 건데 이 함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뭐 청와대 불러가지고 좀 격려하신 부분도 있고 정청래 대표가 출판기념회인가요? 거기 참석해가지고 상당히 격려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박찬대 전 원내대표 인천시장 이 프레임과 구도가 정해진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와서 이렇게 칭찬한 거는 지금 머리 아픈 게 있어. 당신이 좀 해결해줘. 뭔데? 아니 개항을 인천 연수 김남준 송영길 이거 조정해야 되는데 당신도 좀 옆에서 거들어줘. 이런 좀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대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당대표 이제 경쟁 상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조금 기가 꺾이고 본인도 이제 뭐 원래도 그랬지만 친명을 자처하고 나서는 상황이니까 박찬대 의원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만드는 거는 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지금 단수공천인데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강원도에서 받았고 내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사퇴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도 경남도 혼자 공천 신청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단수 공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단수 공천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내일이나 모레 뭐 조만간 김경수 후보도 아마 단수 공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민주당은 그냥 착착착 좀 원래 계획대로 뭐 이렇게 진행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사실 요즘 지방선거 앞두고 네. 출판 기념회가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인천 계양을 해서 그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열었더라고요. 네. 계양을에서. 네.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재밌었는데 왕가 사는 남자 송영길 김남준 계양 출판 기념회 머리 아픈 정청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화면에는 김남준 전 대변인의 출판 기념회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해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당초에는요. 계양을은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주고 상대적으로 좀 계양을보다 선거 치르기가 쉽지 않은 연수에 송영길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내려가서 양쪽 다 승리하는 거를 좀 지도부, 청와대 일부에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력 시위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맨발로 계양산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고집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만약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계양을 고집을 하고 제가 대승적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연수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분위기와 무게추가 송영길 대표가 계양을의 공천을 받는 쪽 김남준 전 대변인을 연수에 보내는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전해주더라고요. 청와대 쪽에서요? 의 분위기를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네. 좀 전해줬어요. 그래서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집을 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히 황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정청래 대표의 지금 어떤 스탠스는 저번에 이제 면접 보러 왔을 때도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는 막 격려하는 모습 보이고 지금 출판기념회도 막 손잡아주고 그랬는데 송영길 전 대표 출판기념회 했는데 영상만 보냈대요. 안 가고 직접 본인이. 안 가고.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송영길한테 좀 껄끄러워하는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는 이제 5선 의원이고 차기 당대표. 근데 김남준 대변인이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니까 명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명이다. 그래서 진짜 대통령의 입에 공천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머리가 아를 수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 팰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합리적으로 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한테 준다고 하면은 친명 좌장을 여기 뭐 자임하고 있고 다음에 당대표에 나오는 사람 자기 경쟁자한테 주는 어떤 담대함 뭐 이런 걸로 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송영길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지금. 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금 어저께 기사 쓴 걸 보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송영길 4년 전 이재명 보복 수사 막으려 계양을 양보.
원래는 경기지사 출마 검토 뭐 이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친명들이 나 찾아왔다. 그래서 개항을 양보해라.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회 배지를 달지 않으면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개항을 양보하고 막 이런 서사를 구구절절하게 지금 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봐라. 지금 이런 거를 어필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긴 했지만 그러나 나에겐 이런 서사가 있다라고 이제 약간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요. 송영길 대표의 측근 분들, 그쪽 분위기를 잘 아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장성철도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계속 송영길 대표가 대승적으로 결단해가지고 연수 갈 거다. 그리고 개항을은 김남준한테 이렇게 양보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막판에 극적인 딱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데 네가 왜 김 빼냐. 그래서 너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지난 주말 이후로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내가 개항을 가야 되는 이유, 송영길 대표가 저쪽 가야 되는 이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좀 감정과 기분이 좀 많이 상한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도 전해주더라고요. 지금 김경수 잠깐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내일 사퇴하고 경남에 내려갈 거라고 밝힌 상황이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출마는 분명하다. 거치는 4월 초순 정도의 결정이 날 것 같다.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 소장님? 그러니까 연합 단일 후보로 공천을 좀 해달라 민주당에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단체장 출마는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평택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북갑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최근에는 평택 군산 얘기를 좀 조국혁신당 분들이 안 하더라고요. 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부산 나가시지 않을까? 북갑 전재수 의원이 나가는. 네. 그래서 이분도 꿈이 대통령이잖아요. 또 부산 출신이고 그러니까 부산 부울경을 본인의 근거지로 삼을 수만 있다면 다음번 대권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자칫 잘못하면은 한동훈 조국 이 경쟁이 부산 북구에서 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부산으로 나갈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빅매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지. 진짜 맞아. 모르고 몰라요. 원래 이제 3월 말에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4월 초순으로 된 약간 거는 밀렸어요. 밀린 거는 제가 보기엔 4월 초순보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4월 맞아요. 중순으로 밀릴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4월 30일 정도까지 사퇴 시한이라고 보고 최대한 국회의원은 5월 4일까지인데 뭐 아마 5월 4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전재수 의원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부산에. 부산시장에. 그래서 추가로 열었잖아요. 추가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정리되는 걸 보자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지금 사실 전재수 의원이 조국 대표가 이 지역구로 오는 거에 대해서 내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좀 많이 돌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부산의 유일한 그거 지역구인데 이거를 다른 당이 가져간다? 이를테면은 이게 물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될지 아니면 진짜 3자구도 아니면 4자구 뭐 한동훈까지 나와서 4자구도가 될지 뭐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가꿔왔던 이 지역구를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래서 단수 공천 그러니까 통합 후보로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 후보로 조국 대표가 정말로 될지 아니면 따로 나올지 몰라요. 그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좀 판을 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지역구잖아요. 아니 부산에 한석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잃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네. 거기 워낙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관리를 해와가지고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단히 좀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딱 나갔는데 한동훈 나왔어.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가 떨어졌어. 이러면 정치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승산 가능성 계산도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영남 출마를 뭐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지금 고차 방정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부산 하더라고요.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7일 날 구포시장을 간다잖아요. 그게 북갑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대표적인 시장이 한 7, 8개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굳이 큰 시장이 아니에요. 자갈치 시장, 뭐 국제시장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왜 구포시장 가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북갑에 출마할 수도 있어 라는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 결전지가 이 북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구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어디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지만은 대구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뭐 부산 북갑이 제가 보기에는 대구보다 더 어려워요. 당선되기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우호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거지. 이번 선거가 이를테면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이 있는 선거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한동훈 대표가 차라리 보수의 심장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당선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예. 아마 현실적인 계산을 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에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법 신뢰도가 낮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배우러 온다. 세계은행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뭐 민사는 최상위권이라면서 우리 제도를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사설로 국민적 사법 불신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제가 좀 이게 궁금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한 거 좀 팩트 체크를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은행이 평가를 하는 거는요 사법의 신뢰도가 아니라 민사 재판의 효율성, 그러니까 재판 시스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정서적인 국민의 개개인의 신뢰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 WJP 뭐 이런 데에서도 상위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OECD 조사가 있어요. 네. OECD 조사가 있는데 OECD에서는 2015년에는요 42개 아니야 2013년이군요 42개국 중 39위 한국 사법부 굉장히 신뢰도가 낮네요. 최근에는 2021년에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지금 저도 막 방금 찾느라고. 그래서 2021년에도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49.1%인데 OECD 평균은 56.9%고 20개국 중 15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일부 본인이 보기에 유리한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지금 조희대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개별 판사들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썼듯이 왜 사법부가 지금 불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이 지금은 필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 수장으로서 본인들을 옹호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니까 계속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뒷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서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진작 본인들이 좀 의견도 모으고 대안도 좀 제시하고 토론회도 같이 개최를 하고 정치권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면서도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땠을까 할 일을 하면서 본인들 주장을 했어야지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상당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이 사법 불신으로 연결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법에 맞게 일단 사법부를 어떻게 다시 개혁을 하고 대법관 증언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이게 국민들이라고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거부권 행사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근데 뭐 대통령과 청와대와
고위당정청 회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좀 잘못됐다. 대법관 직원 잘못됐고 법의 국제 잘못됐고 재판소는 잘못됐다. 국민들 알아주시라.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법부 불신의 가장 큰 뭐 행보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엄 이후에도 별로 목소리를 안 냈고 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서 네.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새에 3번이나 본인의 얘기를 반대하는 사법개혁 관련돼서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안 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그냥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재판의 독립이 있고요. 임기도 헌법에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책임을 갖고 사법부 불신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정치권에서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 뭐 그만둬라 사퇴해라 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도 그렇게 썩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노태혁 대법관이 어제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후임 대법관이 지금 안 정해졌거든요. 대법관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실명까지 다 누가 누구를 믿는지가 실명까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름아름으로 알려지긴 하지만 지금 제청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어떤 걸로 붙어 있는지가 확 지금 공개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미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부적격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반대하지 않고 아니면은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또 아름아름 합의를 하고 뭐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가 얼마나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점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 평가가 나온대요. 하나는 대법원장이 문제가 좀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위기관리 능력이나 조직을 이끌 만한 상황이 안 된다. 한쪽에서는 너무 지금 압박해서 이거 사법부 기들이는 거 아니냐. 지금 판사들도 약간 양분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좀 이거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뭐 제청을 하고 임명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청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누구 손해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약간 걱정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제도와 시스템을 좀 청와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대통령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몫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청입니다. 추천이 아니에요. 추천은 그냥 이 사람 어때요지만 제청은 이 사람으로 임명을 해주세요라고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래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이 사람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남편이 이제 헌재 재판관이잖아요. 부부가 이제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전례가 있는 것인가 그런 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법관들 증원하잖아요. 그 새로운 대법관들 많이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청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거를 놓고도 불편한 기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가지고 팽팽하게 지금 좀 불협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대법원장이 임명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임명 권한이 있어도 네. 이제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모르겠어요. 잘 이게 참 정권이 바뀌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감이 크니까 하는 판단이나 행위들이 다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도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만 욕먹게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알아서 협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좀 작심하고 이견을 드러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을 가지고 있고 조이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봉합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에 이거 물러나는 것도 타이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압박을 했던데요.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임기를 왜 보장해 줬겠냐고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그냥 탄핵 절차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맞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